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에서 국내외 경제 관련해서 글을 쓰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미국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정부는 사실은 2016년,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한번 들어섰고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2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텀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세 텀 정도가 트럼프 정부가 앞과 뒤를 갖다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시기에 구축된 룰은 당분간 바뀌기 어렵다.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트럼프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도 이 룰은 바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룰은 한 4, 50년 정도 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한미 관계는 이제 관세로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대규모로 이제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한 관계가 형성이 된 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중산층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영업의 어떤 기반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그 많은 분들이, 자영업자들이 중산층을 구성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봉급생활자들은 상당히 그나마 좀 안정적이었죠. 코로나 때 물론 뭐 아주 대규모로 해고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해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상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일하는 중산층의 근로자들도 하반기부터는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안보,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다 의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만 놓고 지금 미국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 집권기에는 대규모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시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한국이 잘 버텨야 되겠지만은 버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이렇게 관세로 압박을 하는 이 시기가 과연 뭐 얼마나 오래 될지, 이번에 만들어진 룰 자체, 룰의 기본 틀은 뭐 4, 50년 가겠지만은 그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국가 관계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전략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여전합니다. 이런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산층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도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을 규제하는, 옥죄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AI 시대, 이때 규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달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어떤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산업의 독점을 이야기하고, 독점이라는 것은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드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화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양극화라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규제는 해소를 해야 되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개입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규제는 완화를 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는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층의 해외 이민이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중산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해보면서 해외 이민 오신 분들하고 좀 비교적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냐면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옵니다. 실제로 해외에 이민을 가는 분들이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굉장히 살기 좋다고 얘기하고요. 약간 좀 중산층 이하의 계층,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이민 갈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민을 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속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이 좋아서 오신 분들보다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에서 살기가 좋은데 이민을 선택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민을 간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민을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분들이. 근데 열심히 사는데 그 청소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해요. 청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이제 하위층이 갖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산층들은 청소, 세탁소,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부를 일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에서는 약간 어떤 체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칠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중견기업 이상을 다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좀 꺼려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와서는 정말 자기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부를 쌓는 그런 과정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잘 돼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이민을 선택하는 중산층들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또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민을 간 어떤 개인들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국내에서 어떤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민을 갈 사람들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자영업 붕괴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영업 붕괴는 뭐 정확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식당, 뭐 커피숍,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인데요. 자영업 붕괴는 자영업은 결과적으로 내수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해서 우리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의 붕괴는 내수 기반의 위축, 내수 기반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영업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계층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입니다. 어떤 소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열심히 사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바로 자기 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분들이 자영업인데, 최근에는 이 자영업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자영업의 붕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의 위축, 우리나라가 지금 만성적인 불황이거든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로 인한 어떤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면서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인데, 내수의 어떤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우리 경제의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 현상이 중산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응답하라 1988 이야기 한번 드라마 보셨습니까? 쌍문동의 그 얘기가 서울의 강북구 쌍문동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988년도 저도 이제 그쪽 동네에 이제 개인적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좀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잘 사는 집도 나오고, 그리고 반지하, 옛날에는 그 전세, 새방이라고 했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꿈이 또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청년들이 서로 이제 어우러져서 살 수 있었고, 부자라 그래서 가난한 집 학생들을 갖다 업신여기거나 뭐 깔보거나 그러지 않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집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식으로 또 그 공부 측면에서는 또 뭐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어떤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층 이동도 가능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열심히 살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제 2020년대 우리의 어떤 청년들은 규칙에 대해서 잘 동의도 못하고요. 입시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또 비용이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소득 계층별로 또 다른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 지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의 어떤 가구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나는 좀 잘 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자기를 재단해 버리는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직업이라든가 어떤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청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은 사회에 너무 안 좋은 거죠.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세대인데, 청년들이 해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 이것은 뭐 중산층의 붕괴를 가져오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1988년 1988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청년들은 다 자수성가한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공정한 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계층 이동과 뭔가 성취감을 느낀 세대지만, 그 세대의 자식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세대. 굉장히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어떤 세대와 자식들의 세대를 동시에 그 세대는, 뭐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런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발전시킨 세대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한 세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한 세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성세대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산층 붕괴를 막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중산층과 관련된 정책은 조금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은 재정 정책, 재정에서 이제 돈을 풀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이 있고요. 통화 정책,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통화 공급을 줄이는 이런 정책들, 거시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 정책, 그러니까 뭐 어떤 뭔가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혜택을 베푸는 이런 복지 정책, 이런 것들 정책을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중산층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중산층은 정부의 지출로 혜택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도와주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되면 그 정책은 결국 나중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또 계층은 또 중산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거시 정책이나 복지 정책으로 중산층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까 한국 양궁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양궁처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승자와 패자를 갖다가 공정하게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룰을 만드는 것이 중산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낙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IMF를 겪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IMF가 터졌을 때 1996년도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던 해여가지고 이제 IMF라는 것을 경험을 해봤는데 IMF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 1997년, 98년 이때의 성장률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 어떤 지표로 봤을 때 IMF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일단은 거시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IMF 때는 아주 굉장히 단기간의 충격이었어요. 일시적인 충격. 그러니까는 제 기억에 이제 1997년도 하반기 한 8월 달, 9월 달부터 한 12월 달 간에 급속도로 나빠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단기간의 어떤 충격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어떤 충격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는 굉장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 누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어떤 우리나라의 GDP가 잠재 GDP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잠재 GDP는 우리나라의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어떤 GDP 수준인데 잠재 GDP에 우리나라의 어떤 실제 GDP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평상시에 이제 시험을 보면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이 시험을 계속 한 10번 정도 10년 동안에 봤는데 계속 80점대가 나온 거예요. 어떤 그거랑 상관이 없이. 그건 사실은 조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되는 과정 전체를 보면은 뭐 사실은 앞으로 IMF보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IMF보다 더 심하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IMF랑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약간 좀 과장된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F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AI 고령화, 인구 소멸 등 미래 변화 속에서 중산층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AI, 디지털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중산층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정보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능력도 굉장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중산층이 자산 관리를 하는 어떤 방법들을 빠르게 습득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중산층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를 독점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좋은 정보가 하나 있으면은 혼자서 그거를 이제 갖고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AI가 발달하고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면서 투자 기회를 독점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양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도 계속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후 소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어떤 자산 관리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소비, 노후 소비를 본인이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소득과 소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어떤 인구 소멸,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하는 사회냐 수축하는 사회냐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인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그럴 때는 성장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그 줄어드는 시기에는 축소지향형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이 성장기에 적합한 투자 방식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통용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수축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조금 자산 관리의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가 너무 어려운 중장년층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AI가 이제 어렵죠. AI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AI가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방식도 굉장히 사람한테 친화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AI, 챗 GPT라든가 뭐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AI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인간 친화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거를 갖다 뭐 어떤 코딩을 짜야 되고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기 때문에 아울러서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정보들은 그것을 갖다가 처음에 채굴하는 정보도 있지만 유통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디지털 디바이드다 이래가지고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디지털 능력에 따라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AI라는 거는 인간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해서 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축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과 경기부양 정책이 부의 흐름을 왜곡할 때 중산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을 추수한다. 그러니까 대중의 어떤 뜻을 따라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럴 때 어떤 원리, 원칙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또 다시 또 도외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만 골라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포퓰리즘에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은 정부가 어떤 막 저희 이번에도 뭐 재난지원금 뭐 그 민생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 적극적으로 쓰고 소비도 좀 부양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이제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비용을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하느냐 하면은 중산층이 가장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인 분들은 계속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쿠폰을 준다 그래서 특별히 소비를 늘리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중산층은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소비를 늘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면 물가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중산층은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소비도 줄여야 되는 두 가지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중산층이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에게는 상당히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노력도 중산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건 역설적인 것은 중산층이 가장 그 많은 유권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1인 1표를 행사하는 어떤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중산층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포퓰리즘을 감시할 능력도 있고 그리고 감시할 책임도 있고 그리고 포퓰리즘의 감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가장 큰 계층이 중산층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중산층의 어떤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어떤 중산층을 위한 정책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또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정보의 비대칭 문제 속에서 중산층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가장 생각을 하면 중산층의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떤 투자 정보가 있으면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큰 돈을 사실 벌 수 있죠. 지역의 어떤 개발 정보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신기술 개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만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중산층의 심리, 정보에 대한 심리를 노리고 어떤 리딩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중산층을 현혹시키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산층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취재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짜 뉴스가 아니더라도, 가짜 뉴스가 아닌 진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보의 어떤 유통 속도, 좋은 정보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알았을 땐 돈을 벌지만, 좋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다음에 알았을 때는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이건 주식 투자에 좋은 정보다라는 정보를 줬을 때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가짜 뉴스가 아닐까, 가짜 정보가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가 나한테 몇 번째 왔을까,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나한테 왔을까, 그러니까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내가 어느 순위에 있을까, 이걸 동시에 판단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산층은 좋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뭐 점점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는 앞순위보다는 약간 중간 이후의 순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힌 정보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바로 거기에 이제 현혹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가 정보의 유통 속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동시에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산층 경제학은 채권, 금리, 투자 신호의 이해를 강조하는데요. 중산층은 어떤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산층의 어떤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의 가장 자산관리, 재테크, 금융상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기가 언제까지 돈을 벌고 언제부터 어떤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어떤 소비를 추구하느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해야지 자기가 만족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소비 시기와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소득 시기를 매칭시켜주는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굉장히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중산층일수록 재테크나 금융상품의 선택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이자라고 하는 것은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계산을 해보시면 좀 10년 일찍 시작하는 거, 5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먼저 시작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중 중산층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중산층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금입니다. 가장 예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금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금이 가장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고요. 돈을 잃을 가능성은 채권이 더 높고, 주식은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맞춰서 주식, 채권, 예금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율은 중산층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환율은 중산층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예측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한다 그래도 전문가들조차 환율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돈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각종 이제 환 위험을 해칭하는 방법을 찾아서 환율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방법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체적인 종목, 구체적인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그런 종목에 액세스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어떤 정보의 유통 순서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경제 흐름을 놓고 보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습관이 들면은
그렇게 대박은 아니지만은 중간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보다는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코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코인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성으로 보면 주식보다도 코인이 더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비트코인 하고 계신가요? 했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저는 그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시장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와치하고 이렇게 계속 보고 거래를 하는 것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코인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전망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너무 좀 다른 일을 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워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비트코인은 진짜 한번 거기다 돈을 넣는 순간에 코인을 계속 보게 되고 밤에도 보게 되고 아침에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 비트코인은 그래도 코인 중에서는 좀 안정적인 겁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코인들은 정말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 투자하면은 그거 보느라고 그리고 그 감정의 어떤 기복, 그게 돈을 벌고 잃는 순간에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기복들도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개인 측면에서 보면 꼭 돈을 버는 것만 비용이 아니라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그거로 그 투자 기회를 놓치면은 사실은 뭐가 이익인지 한번 따져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과 노후 자산은 중산층에 어떤 의미이며 생애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각종 자료,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27살까지는 사실은 소득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27살이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취직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27살보다 어렸을 때는 뭐 자기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고요. 27살 때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서 45살 때 소득이 가장 많습니다. 소득과 소비의 갭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63세가 되면은 소득이 소비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27세까지는 어떤 부모님들한테 의존을 해서 뭐 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만 27세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27세부터 63세까지 약 한 35년 정도가 소득이 소비보다 많고 그 다음에 63세 이후에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7세부터 63세까지 돈을 벌어서 63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어떤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하고 노후 자산은 중산층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산층의 어떤 재테크와 자산 관리의 중심은 결과적으로 이 기간의 불일치, 그러니까는 소득이 많은 시기와 소비가 많은 시기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어떤 노력이 가장 먼저 중산층의 어떤 그 자산 관리의 첫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 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상품,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의 시기는 결과적으로 63세까지의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63세 이후에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수익으로 부족한 소득을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사람의 인체에서 허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은 중산층은 그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지 힘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중산층이 건강해야지 우리 경제가 발전도 할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일단 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2,500만 원부터 한 6천만 원 정도까지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연봉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가 투자와 같은 자산 증가 방식이 중산층 성장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제 중산층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자산의 증식,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중산층 경제학이라는 책을 내면서 100여 명의 그 우리나라의 중산층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들은 얘기들을 경제학적인 개념하고 엮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자산 증식에서 부동산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사례는 자영업,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자영업을 하면서 자영업으로도 뭐 뭔가 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었지만은 자영업을 하다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눈을 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나름대로 꽤 많이 번 그분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약간의 어떤 우연함도 있었고요. 위기 때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경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앞으로도 그런 어떤 상가 투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성장하는 경제였지만 앞으로는 수축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도 줄고 어떤 구매력도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이 가능했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제 어렸을 때 저희의 어떤 성장 과정, 80년대, 90년대 이제 이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아버님들 외벌이 가정이 많았습니다. 외벌이 가정이라는 건 이제 한 분만 버는 그런 가정이 많았었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그 봉급 생활자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이 안정적인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만으로도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월급만으로 중산층의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한 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느 정도의 소비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재밌는 것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고요. 월급 받아서 예금하고 적금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계속 이제 그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시는 내용이 소비를 월급에 맞춰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를 절대 욕심내지 않고, 월급이라는 거는 항상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에 맞춰서 소비 패턴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한 집안에서 가장이 돈을 벌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소비 생활을 꾸려가는 그런 패턴의 어떤 중산층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의 어떤 중산층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즘 같은 때 보면 맞벌이 부부도 많고, 맞벌이를 해도 어떤 각종 뭐 사교육이라든가 부동산 집을 사가지고 그 주택 담보대출 갚느라고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중산층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중산층의 삶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급 생활자, 안정적인 봉급 생활자, 그리고 안정적인 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생활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분은 젊었을 때 여성분이었는데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했었고,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어린이집을 창업을 했고, 어린이집을 창업을 해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또 저희 나라의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포착을 해서 고령층을 위한 요양원을 세워서 또 적극적으로 사회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중산층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 그러니까 월급쟁이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굉장히 위험이 큰 자영업, 그리고 사회 사업,
또 뭐 작은 중소기업 이런 것들 쪽으로 진로를 바꾸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떤 개인들의 성향도 바뀐 것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창업과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북돋워주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거꾸로 보면은 봉급 생활자로서의 생활 자체가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중산층의 삶도 굉장히 역동적이 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중산층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인터뷰를 했던 많은 중산층 분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한 가지로 중산층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들어보면 공정한 경쟁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공정한 경쟁에 적합한 그 사례가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실력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뭐 학벌, 뭐 개인적인 인연, 뭐 아니면은 인맥 이런 것들이 전혀 사용되지가 않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을 하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그래도 또 그 다음에 또 올림픽에 나간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만으로 경쟁을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정함, 이런 공정함이 중산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중산층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경쟁을 했을 때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의 룰만 공정하다 그러면 한번 멋지게 한번 경쟁을 해보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공의 어떤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서 중산층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 경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산층은 왜 소유보다 점유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요? 중산층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부동산에서 오는 박탈감, 어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내가 과연 수도권 또 뭐 어떤 또 더 좋은 지역에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 그 다음에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효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주택이 주는 효용은 사용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집이 주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지 집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어떤 안도감은 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집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한 100% 정도가 이제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집은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을 하려고 하면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을 사는데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어떤 뭐 좋은 지역, 특정 지역, 수도권, 뭐 강남 아파트 이런 것들을 사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 대출금을 갚느라고 자기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그 주택에서 살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을 바꾸고 주택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점유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점유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다면 중산층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좋은 뭐 집에 가서 좋은 주택에 가서 살면서 느끼는 효용감이 소유를 통해서 느끼는 효용감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집을 소유를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겠지만은 중산층,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떤 좋은 지역에 여러 채의 집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런 집들 같은 경우를 살려고 하는 경쟁이 중산층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경쟁으로 인한 피해는 중산층이 입게 되는 반면에 그 경쟁으로 인한 혜택은 소수의 어떤 상류층이 입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보다는 점유에 대한 인식도 좀 확산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속은 이제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네, 상속
상속과 관련된 관심들도 이제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소비를 하고 남는 것을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이제 과정이 돼야 되는데, 상속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중산층들의 삶을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어떤 상속세 제도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각종 여러 가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뭐 각종 기본적인 공제들이 있습니다. 공제들에서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그 과세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이제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어떤 상속세율을 적용을 하면 20억 정도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이 한 7%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득세나 저희가 소득세나 양도세, 이게 30%가 넘어가는 소득세나 양도세보다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중산층의 이슈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히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기준으로 쫙 일렬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워놨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면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식의 경제 환경이 바뀌든지 중산층은 있을 수밖에 없죠.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성적을 매겼으면 50등은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느 나라나 중산층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지금 질문을 주신 것처럼 내가 과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IMF가 이제 1997년도에 왔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본인이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비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70%가 넘었고요.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도 한 60%, 50%대 후반 60% 정도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50%가 채 안 된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인 자체가 중산층이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이지만 본인은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본인 자체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더불어서 본인이 어떤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중산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중산층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상의 중산층과 체감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중산층의 위기가 곧 국가 경제의 위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저희가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많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중산층은 이론적인 중산층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020년대에는 이론적인 중산층도 줄었고,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더 줄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산층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객관적인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중산층이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가장 많이 어떤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에 관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계층이 중산층인데,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경제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그것이 중산층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또 소비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고리가 형성이 되고요. 중산층이 굉장히 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소비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면 그 결과 생산이 늘어납니다.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이 생산이 다시 또 중산층의 소득으로 가고, 소득으로 갔을 때 또 소비가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위축이 되고 이것이 생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의 위축이 다시 또 중산층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일정한 소비는 삶의 질과 연결됩니다. 책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합리적 소비는 노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법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노인분들, 현재 어떤 노인분들은 자식에 대한 상속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집착을 하면서 자기가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건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치면서까지 돈을 모아서 자식한테 이제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 놓으면 그 자식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 상담을 받는 어떤 중산층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안 좋은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써야 될 그런 어떤 소비, 자기를 위한 소비를 안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은 재산이 없었다 그러면 자식들은 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노후에 또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다투는 모습을 봐야 되는 이중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이 가장 충분히 소비를 해서 본인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으면은 뭐 자식들한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는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대 이후 연금 수령과 금융상품 운용에 있어 중산층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60대 이후 지금 노령층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죠. 거기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제 갖고 있는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생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투자에 실패를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생존의 문제, 가족의 어떤 생계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이제 금융권의 어떤 불완전 상담 사례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낳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은행이나 어떤 증권사 창구에 가서 그 설명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설명 자체를 이해시키고 근데 이제 고객들이 많은데 은행의 어떤 상담원들이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노인분을 위해서 그것을 상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원금 보장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만약에 어떤 손실이 어떤 경우에 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없이 그냥 이거 투자하면은 뭐 고수익이 날 거다 이런 부분에만 이제 꽂혀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꼭 그런 상품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금의 한 30% 이상 뭐 20% 30% 손해보고 각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0% 손해보는 경우도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현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금융권의 잘못도 있지만 금융권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그걸 다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에 대한 기초 지식, 위험이 높은 상품일수록 수입도 높다. 그러니까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좀 이해를 해야지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주식, 연금,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노후 자산 중에서 위험 분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노후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부동산 투자는 거액이고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 주는 서비스를 자기가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소유를 굳이 꼭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어떤 종목 위주의 투자보다는 어떤 경제 흐름과 관련된 투자. 요즘 ETF라고 해서 이제 그 전체 지수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식의 어떤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가 의외로 괜찮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한국전력 채권,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 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도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상당히 좀 금리가 이제 우리 금리가 이제 높았을 때 투자를 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으로 인한 그 자본 차익, 그런 수익도 올려서 상당히 좀 뭐 그렇게 막 대박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짭짤한 수익을 올린 70대 어떤 그 노인의 사례도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자기의 재산을 지키면서 조금 더 높은 초과 수익률, 예를 들어서 뭐 5% 안팎의 수익률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자동화, 디지털 금융 확산 등으로 노후 자산의 가치와 운용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AI와 어떤 디지털 금융의 확산, 이런 것들은 투자의 방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투자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 요인들입니다. 뭐 AI를 자기가 습득한다 그래서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투자의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이런 어떤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원칙은 뭐 한 과거나 지금이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공짜로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거는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의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렌 버핏, 제 얘기가 아니라 워렌 버핏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갑부가 된 워렌 버핏은 투자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모르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그 투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산의 관리뿐 아니라 자산의 이전 문제도 60대 이후 중산층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산층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속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 나라 중산층, 현실적으로 중산층이 갖고 있는 자산 금액은 한 3억에서 6억 5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간 계층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 그러니까 빚을 제외한 자신의 자산은 한 5억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억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한번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5억을 물려받은 뭐 20대 청년, 30대 청년, 30대 청년 세대가 5억을 받았다 그래서 엄청 행복해질까요? 만약에 500억을 받았다 이러면 뭐 행복해지겠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5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행복을 하기에는 그 넉넉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 뭔가, 상속이라는 건 자식을 위한 거잖아요. 자식 세대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제 상속을 해주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좀 효과적인 소비에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한다거나 교육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를 물려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의미를 꼭 어떤 금액, 어떤 돈, 이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산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말씀드리려고 책도 썼고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자기 실현적인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를 예측할 때 단순히 예측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 성장률이 5%다, 내년도 성장률 4%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성장률이 뭐 4%다, 3%다 이렇게 예측을 할 때는 경제 전문가분들이 예측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성장률을 3%를 어느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라든가 통화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성장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어떤 도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은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 어디냐?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산층이 미래를 좋게 보면 내년도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중산층은 뭘 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거든요. 내년도 돈을 많이 쓰고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지출을 늘리고 열심히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내년도 성장을 좋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성장이 좋아지면 다시 또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중산층이 열심히 살게 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은 자기가 보는 미래만큼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미래를 좋게 보면 중산층은 열심히 일을 하고 미래는 실제로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실현적 전망이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스스로 전망을 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 그런 어떤 욕망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 그 욕망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경제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산층이 그런 어떤 그 의기투합을 하면 우리 경제를 또 위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